안녕, 여러분. 여러분의 지구핑, 민영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6월 평가원 끝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7월 덕부 봤는데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랑 같이 또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자, 갈게요. 1번. 퇴적 구조 관련한 건데, 이런 실제 사진을 보고 어떤 퇴적 구조인지를 읽어내는 거는 평가원의 기본 유형이야.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쓸려가는 무늬가 있어. 이게 뭐지? 그렇지. 여기 사층리지. 층리가 경사져 있어요 라는 뜻인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 유체라 함은 물이나 바람 둘 다 괜찮아요. 이 유체가 흐름에 따라 예를 들면 모래 같은 여러 퇴적물들이 언덕을 이뤄. 근데 이 유체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면 이 모래 언덕이 이렇게 점점점 평행이동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 왼쪽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모래 언덕이 존재했던 곳이 되는 거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모래들이 쭈루루룩 이게 흘러가는 무늬 자체가 그대로 퇴적암 속에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층리가 경사진 사층리다. 유체가 꼭 흘러야만 한다. 반면에 얘는 뭐냐면 밑에 조금 굵은 게 있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 분포하는 뭐다? 그렇지. 점이층인데 점점 뭔가 달라져요. 달을 이자야 점이층인데 얘는 보통 언제 만들어지냐면 수심이 꽤 깊은 곳. 자, 여기서 5개념 주의해야 돼. 수심이 깊다고 해서 무조건 바닷밑만 되는 건 아니고 육상 환경의 호수 같은 데도 가능해요.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 먼과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와르르륵 여러 지진 또는 진동 등에 의해서 이런 퇴적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만들어지는데, 특히 입자가 큰 애들은 바닥을 따라 길길 또로로 굴러내려오고, 작은 입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물에 팍 뿌려져서 물에 부유한 상태, 그래서 물을 뿌옇게 만들 정도로 진짜 작은 애들을 약간 상상하면 쉬워. 얘네들은 진동에 의해서 물속에 흩뿌려진 상태에서 조용해지면 점점 천천히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깊이 파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점이층리라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아이는 필연적으로 이 작은 입자들과 큰 입자들이 각자의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쌓여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어떤 이 공간 자체, 큰 규모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수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지. 이쪽으로. 기억선지는 평가원에 수백만 번도 넘게 나와서. 자,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 별표 쳐놓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별표. 그 다음에 디귿은 가는 주로 수심이 깊은 곳 그랬는데, 그치. 점이층리가 수심이 주로 깊은 곳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자, 이 문제는 지금 기단에 특히 변질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기역과 니은은 북태평양 기단 또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이 아이들의 성질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 자, 중요하네.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이놈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이 어디냐면 이 황해바다다. 이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위도에서 나름대로 저위도로 내려왔고, 또한 이 육지에 존재하던 놈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만나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게 되면서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된다. 저기 보니까 기존의 기온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그런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좀 높아지면서 수증기량, 그치, 습기를 머금게 되는 요 놈이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얘가 이렇게 기단의 하층부가 가열되게 되면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 이 기단의 하층부에 존재하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지. 자기 몸이 뜨거워졌으니까 가벼워지지.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자리가 너무 싫어. 자기 자리 싫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서 수직적인 상승기류와 함께 굉장히 두꺼운 핫도그, 이게 뭐야? 그치,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지. 이게 만약에 여름이라면 이놈이 비를 뿌릴 거지만 지금 겨울이야.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를 두 글자로 고치면 그게 겨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이 황해에 굉장한 폭설을 뿌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야. 자, 그럼 나머지는 북태평양 기단일 텐데 이놈은 어떻게 저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북태평양 기단 지금이다. 지금 완전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여름에 그래. 그럼 이놈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주변에 남해바다나 동해바다를 만나게 되지. 그러면 이놈의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저위도에서 나름대로 고위도로 온 거기 때문에 이 바다, 차가운 바다를 만나게 돼. 즉, 기단의 하층부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냉각된다. 그리고 얘는 되게 바다에 있다가 나름대로 육지 쪽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습기는 살짝 빼앗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존에 기온 좀 높았어. 그런데 성질이 변하면서 기온이 좀 낮아지고 그치, 습기도 살짝 뺏기는 이제 요런 사태가 펼쳐지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이 되게 되는데, 자, 여기 중요. 얘는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됨에 따라 자기가 이 세상, 자기 동네에서 제일 무거워지는 사태가 펼쳐지게 돼. 그러면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대신에 차가운 거랑 나름대로 핫한 거, 뜨거운 거랑 만났기 때문에 수증기 응결은 반드시 일어나. 요즘에 우리 차가운 아이스 뭔가 되게 많이 먹잖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 수증기가 응결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따뜻한 H2O가 차가운 컵에 탁 닿으면 물이 생기거든. 그 물이 뭐야? 물이 구름이야.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핫도그 이런 저군형 구름, 이게 직적으로 이렇게 쌓아진 저근형 구름보다는 얘는 수평적으로 분포하는 무슨 구름? 그렇지, 충은형 구름. 또는 이 구름이 지표면 부근에서 생길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개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단의 하층부가 냉각돼서 안정해지면서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이렇게 안개 또는 충은형 구름을 만드는 게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이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억 과정은 시베리아 기단. 그치, 황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억 괜찮고요. 니은 과정에서 충은형 구름이나 안개가 형성될 수 있다. 중요. 디귿, 니은 과정에 의해 아니지. 기억 과정에 의해 우리나라 서해안 겨울철 폭설이 내릴 수 있다. 중요한 내용들 개념 공부해 봅시다. 자, 3번. 화성암과 나름대로의 판구조론의 약간의 연계 문제랄까? 자, 문제에서 가에, 즉, 요 정보에서 기역과 니은은 유무암 또는 현무암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색깔을 조금 반전시켜놔서 그런데 시험지에 보면은 얘가 약간 허여멀건하게 보여. 약간 화이트로 보여. 요 놈은 약간 블랙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컬러를 보고 풀면 돼. 시커먼 것은 무조건 현무암. 허연 거는 유무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 A는 자봐, 문제 안에 세계지도의 일부 프레임 이렇게 잘라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딘지 느낌이 와줘야 돼. 요거 지금 북미 아메리카, 요것도 남미 아메리카 이렇게 있고, 이쪽이 태평양이야.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서양이지. 이 태평양의 한가운데에서 화산활동이 뿜뿜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바이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에 의해서 뿜뿜 되는 아이는 그렇지, 현무암지. 마그마가 뿜뿜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 A랑 니은이랑 연결시키면 좋겠네. 그지? 다시 이 B는 뭐냐면 이쪽에 조그만 동태 해령이 있어. 동태평양 해령에서 오른쪽으로 뻗어져 나오는 나스카판 해양판이 남미판인 요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밑에서 멘틀 물질 녹아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요놈이 올라오면서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면서 유문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잘 봐. 나올 때는 둘이 믹스가 돼서 누가 나와? SiO2 함량이 중간 정도 되는, 그렇지, 안산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SiO2 함량으로 따지면 A에서보다는 B에서 분출되는 놈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 정도 하고 한번 가볼게요. 기억은 유문암이다. 그치? 이거 유문암 괜찮아.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주로 분출되는 마그마가 굳으면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돼야 돼. 현무암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디귿. SiO2 함량은 니은을 형성하는 마그마는 적어야 돼. 현무암은 SiO2 함량이 굉장히 적어요. SiO2는 유리의 주성분이거든. 이게 많으면 투명한 유리를 상상해. 하얘져. 그래서 얘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커멓고,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좀 많기 때문에 허여멀건해진다. 암기해야 돼.
아, 음양측신법 문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 뭐야? 그렇지. 이 해수면에서 해저 바닥에다가 음파를 딱 쏴. 그러면 이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이놈이, 그렇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수심을 알 수 있지. 왜? 깊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더 많이 갔다가 한참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음파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왕복 시간은 뭐에 비례한다? 그렇지. 수심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뭐를 좀 집중하면 되냐면 이 문제 안에 제시된 시간이 왕복 시간인지 안 왕복 시간인지 딱 체크. 그래서 왕복 시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누기 2를 때려. 왜 우리 거속시 있죠? 무당벌레 한 마리, 거속시, 지구과학에서 거속시 너무 중요해. 그치? 우리 거리를 구하고자 하면 속도와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꼭 나누기 2 때려준 다음에 속도를 반드시 곱해주면 되는데 속도는 뭐야? 그치, 1500m/s 이렇게 제시될 거야, 보통은. 아니면 1.5km/s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1500이니까 3000m잖아. 자, 중요한 거 나왔어. 3km, 3000m. 자, 평가원 기준이에요. 요러면 무조건 해령 부근이야. 뭐 얘가 딱 해령이다라고 얘기하긴 힘들 수 있지만 요 부근에 반드시 해령이 있어야만 해. 왜냐면 해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그치, 령이 뭐냐면 대관령, 미시령, 추풍령, 높은 산맥이니까 수심이 상대적으로 좀 얕아지는 공간이란 말이야. 여기가 3km고 심해적 평원은 보통 4km로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평가도 또 뭐 나왔어? 해구도 나왔어. 해구는 뭐야? 그치, 6k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해령 부근 측정한 건가 봐. 체크한 다음에 선지 가자. 기억. 기억은 수심에 비례한다. 그치?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심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3000m다. 그렇지. 여기 지금 수심을 구해야 되는데 나누기 이때를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해령은 P3에서 P5 사이 구간에 위치한다. 그치?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일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기준으로 분명히 부근에 해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이 다 맞아요. 은하의 분류 문제도 사진 보고 푸는 거 기본이에요. 자, 보니까 여기 동글뱅이에서 나선팔이 그대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네. 얘는 뭐야? 그렇지, 막대 없는 정상 나선 은하, 그냥 S 스파이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는 어떤 성질을 외워야 되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구성하는 별들의 성질을 암기해야 돼. 근데 암기하기 진짜 쉬워. 보세요. 여기 동그란 은하 핵은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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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올드한 별들이 많아요. 이렇게 체크해주고, 요 바깥에 나선팔 같은 경우는 반대, 완전 반대, 영한 별들이 많아요. 그러면 돼. 영한 별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이들이 왜 많아? 어린이들? 그치, 여기 응애 별들이 태어날 조건이 되니까. 응애 별들이 어디서 태어나는데? 성간물질에서 태어나지. 지금 여기 막 흩뿌려진 먼지 같은 거 보여? 이게 다 성간물질이에요. 여기서 별들이 응애응애 태어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막 태어난 뜨끈뜨끈한 푸릇푸릇한 어린이 별들이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더러 불긋불긋한 어린이들이라고 안 하지. 푸릇푸릇한 어린이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 A 영역에 해당하는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 X값, Y축에 제시되어 있는 X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할 건데 표면 온도는 안 될 것 같고 높아야 되니까 연령 괜찮을 것 같아. 나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색지수도 괜찮아. 왜냐면 색지수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지. 표면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는 작아야 되니까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요 B는 기억과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지 가자. 기억.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가는 S 라집이 아니야. 그냥 S만 들어있어야 돼. 막대가 없기 때문에 니은. 기억은 B다. 오케이. 디귿. 별의 평균 색지수는 X에 해당할 수 있다. 괜찮아요. 자, 하나는 중생대, 하나는 고생대래. 그리고 요 굵은 실선 아니면 점선, 이 기억 니은이 하나는 해양 무척추 동물, 하나는 육상식물이라 하는데 해양 무척추 동물은 언제 최초 응애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그치, 그때 최초 응애했고, 그래서 바다 밑에 먼저 생물이 살았고 육지 위로 생물체가 올라온 건 훨씬 나중이거든. 근데 특히 육상 식물이 최초 출현한 게 고생대 실룰 이야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요거를 육상 식물로 잡고 요 놈을 해양 무척추 동물로 잡으면
고생대라는 기간의 초반에 육상식물 최초 출현 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생대다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 고생대 대표 표준화석이 누구야? 그렇지, 고3. 여러분 고3이죠? 고3 그렇지. 삼엽충. 삼엽충은 고생대 내내 잘 살다가 고생대 말 대멸종 폐 이런 게 다 폐벌써 다 죽었어. 이때 굉장히 큰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때 완전 멸망했다. 삼엽충 지금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고생대 말에 석탄기쯤에 굉장히 번성했던 식물이 있어. 석탄기? 그치, 양치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이 양치식물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그 대멸종 때 약간 삐끗 영향을 받긴 했으나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우리 양치식물의 대표가 누구야? 아이 그럼 고사리지. 고사리 맛있는 고사리 맛있단 말이야. 그치? 요거 아직도 먹고 있잖아. 얘를 상상해. 그러면 양치식물이 그때 나름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여전히 살았을 거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삼엽충은 표준화석이고 이놈은 그렇지 시상에 그렇게 오래 살다니 매우 오래 사는 그치 시상화석이야. 그래서 중생대 때도 얘는 살았을 거기 때문에 얘가 석탄기 때 굉장히 번성한 것은 맞지만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에서 도 충분히 이놈은 살았을 거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이거 수능선지. 아우 중요한 거 나와서 기억. 기억은 해양무척주 동물이다. 기억 괜찮아요? 니은 A 시기에 형성된 지층에서. 그러니까 중생대 말하는 거야. 양치식물 화석 발견될 수 있다. 이거 수능선지. 그다음에 디귿 B 시기에 삼엽충 멸종 안 했어. 이때 약간 삐끗한 거 있어. 5대 페트 백해서 5대 대멸종이 있고 여기도 한 번에 그 고생대 사이에 대멸종이긴 하지만 이때가 삼엽충 멸종 시기다. 오케이 디귿은 안 됩니다. 자, 요놈 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항상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분석할 땐 딱 봤을 때 그냥 튀는 거 여기 위주로 한번 봐봐. 이게 왜 튀냐? 이 라인들이 뭐냐면 등원선이거든. 뭔가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조밀하다 그러면 굉장히 급변하는 사태를 얘기해. 조밀하면 애지간하면 급변이야. 뭐가 급변하는 거냐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 공기와 저쪽 공기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야. 지구과학에서 유체 파트에서 성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가 온도야. 그래서 뭔가 온도가 다른 두 구간에 위치한 A나 B일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어떤 설명을 하냐면 얘는 온대저기압 부근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온 분포인데 하나는 지표면 부근이고 하나는 굉장히 2km 상공의 상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온대저기압 꿀렁 온대저기압 앞머리 온대저기압 앞머리 나오네? 나 온대저기압 앞머리야 오늘. 온대저기압 앞머리 그린 다음에 자 봐. 북쪽이니까 이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60도 N 한대전선대 정체정성상의 파동에 의해서 꿀렁하고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편서풍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찬 공기가 밀 때는 이렇게 뾰족뾰족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밀 때는 온난전선 가고요. 온대저기압 전선 주변에서 풍향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남동, 남서, 북서 암기하고 다시 한번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쭉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무겁고 얘가 가볍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인 뭘 형성한다? 그렇지 전선면을 형성한다. 지금 문제에서 한랭전선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뚝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는 단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표면이야. 지표면. 이 있고 요 주황색 요 라인이 뭐냐면 뭐 그릴 거냐면 전선면을 그릴 거야. 전선면을 단면에서 나타내니까 선 2차원으로 보이겠지. 그리고 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교선 여기야. 이게 바로 전선이야. 요거는 전선면이고 요 놈은 전선이야. 근데 우리 단면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3차원이 2차원으로 보이고 2차원이 1차원 이렇게 점 형태로 보이는 거야. 잘 봐. 여기에 지금 찬 공기가 머물고 있고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고 있어. 온난전선은 그냥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세요. 우리 여기만 집중해볼게. 여기 지금 보면 지표면 부근에 A랑 B 지점이 있었다. 서로 다른 공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 둘의 온도차는 꽤 컸을 거야. 자, 그런데 전선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A 지점이랑 B 지점이었지만 서로 그렇지 여기 지금 뭐야? 따뜻한 공기 동네 하에 함께 들어올 수 있게 돼. 왜? 필연적으로 전선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면 A랑 B 지점의 기온차가 상대적으로 다소 작아지겠지. 하나의 공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정도 하고 한번 가볼까요? 기억. 가의 A 영역에는 그렇지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 다음에 니은 영역 A와 B의 기온차는 지표면보다는 상공에서 크다? 아니지 지표면이 크다. 니은 괜찮네. 그 다음에 디귿 지표면에서의 기압은 영역 A가 높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수능 기출이야. A 지역은 요쯤에 있을 것 같고 B 지역은 이쯤에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림을 그렇게 그려줬거든 얘들아. 따뜻한 공기 하에 있으면 즉 봐봐. 기온이 높으면 기압은 낮아. 이거 잘 보이나 지금? 다시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로 해석하면 돼. 별다른 자료가 없으면 이거는 수능의 논리예요. 수능에 이렇게 나왔었어. 왜냐면은 필연적으로 얘들아 따뜻한 공기가 있는 동네는 저기압의 중심과 좀 가까울 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좀 가까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압이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자료가 없으면 배경 지식 구성. 그래서 디귿 지표면에서의 기압은 영역 A가 높다. 그치? B는 낮다. 괜찮지? 좋아. 생명가능지대 문제 나왔는데 정량적인 거를 좀 건드렸어요. 자 보자. 문제에서 A, B, C의 중심별은 전부 주계열이다. 동글뱅이 쳐놔. 주계열은 잘 들어요.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생가지 폭, 생가지까지의 거리, 진화, 속도 다 비례. 큰 게 다 크고 딱 하나만 반비례. 뭐? 그렇지. 수명만 반비례. 보자. A, B, C 속에 들어있는 걔네 주변에 있는 중심별이 다 주계열성인데 얘가 절대 등급이 작은 거 보니까 얘가 밝은 별이고 얘가 어두운 별인데 즉 얘가 왕별이고 얘가 조만한 별이고 우리의 태양이는 플러스 4.8 정도의 절대 등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이는 중간 정도의 별이야. 바로 갈게. 기억. 생명가능지대 폭은 A의 중심별이 넓다. 그렇지. A가 왕별이니까 제일 넓을 거야. 니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에 밑줄 쳐놓고 써놔. 얘는 생가지 문제에서는 반드시 별의 수명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B랑 지구랑 비교했을 때 B는 되게 애기별 옆에 있잖아. 그래도 지구는 얘보단 좀 왕별 옆에 있으니까 얘가 진화 속도가 빨라. 즉 얘가 수명이 길어. 얘가 훨씬 더 생가지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인데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요 수식을 하나만 외워놓자. 이건 별건 아니야. S라고 해서 이건 평가원 용어인데 행성이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 다시 행성이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별에서 뿜뿜하는 에너지. 그렇지. 별에서 뿜뿜하는 에너지를 두 글자로 광도라고 하지. 별의 광도에 비례하고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얘들아 그냥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해봐. 행성이 별로부터 받아내는 에너지는 별이 쏴주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좋을 거고 근데 별로부터 멀어지면 면적에 희석돼서 들어가니까 그렇지 면적에 희석돼서 들어가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가 될 건데 디귿에서 지금 뭘 묻냐면 얼 묻고 있어. 얘 묻고 있어. 위를 묻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살짝만 정리할게. 얘 위로 올리고요. S 밑으로 내리고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워서 이 속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계산을 때려볼 거야. 디귿에서 A랑 C를 비교하라고 했거든. 이 속에서 이미 A 대 C하고 수치를 좀 써볼게요. A가 받는 거 SE, C가 받는 거 0.5야. 그럼 2대 0.5니까 S 값에다가는 4대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은 자 중요 별표 얘네 둘이 7 등급의 차가 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올 수능 나온다. 등급의 차를 광도의 비로 바꾸는 짓. 광도의 비를 등급의 차로 바꾸는 짓. A에서 B, B에서 A의 논리가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굉장히 잘 돼야 돼. 이게 별 문제에서의 핵심 포인트거든. 잘 봐. 7등급 차가 나면 그 등급의 차를 2.5에 지수, 우리 지수 잘 듣고 있죠? 2.5에 지수로 올려. 그럼 이게 뭐야?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광도의 비율이 되는 거야. 광도 B가 되는 거야. 중요. 자, 이것만 구해놓고 누가 더 밝은 별인지만 집중한 다음에 광도 큰 놈한테 그 값을 써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진짜 중요해.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이걸 연습해야 돼. 봐봐.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신박하게 계산을 해볼 건데 일단 2.5에 7승이 나왔잖아. 이거 좀 빼볼게. 빼서
2.5에 5승으로 바꾸고 2.5에 2승으로 바꿀게. 우리 지수 법칙 알죠? 우리 지수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너무 해피한 숫자가 나왔잖아. 이거 미쳤다. 완전 해피. 그치, 이거 100이잖아. 땡큐. 그러면 밑에 4가 있었거든. 이거 우리 지금 계산할 거거든. 근데 지금 루트 또 씌울 거거든. 봐라. 이거 약분되면서 25 되고 요거 2.5의 제곱인데 25도 뭐야? 그렇지. 5의 제곱이니까 이거 루트 씌운 거 빠지면서 12.5. 12.5 대 1이다. 이렇게 됐어. 중요. 자, 그럼 마지막까지 체크를 잘해야 돼. 봐봐. 디귿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중심별의 중심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는, 그치, 우리 바로 구했잖아. 약 12.5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배보다 멀다. 괜찮지? 이 연습해야 돼. 오케이. 대순위, 예순위. 대순위, 예순위? 잘 듣고 있어요? 대기대순환과 해류대순환이야. 자, 여기 지금 남태평양이야. 여기 지금 아까 나왔던 남미, 여기 호주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태평양만 나오긴 했지만 북태평양까지 이번에 6월 평가원의 5번 문제였어. 아주 쉬워서 너희들이 다 맞췄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대비해야만 하니까 같이 가보자.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과 남태평양, 남반구의 아열대순환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이것은 맨날 화살표 방향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필사하게 알려줄게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씨바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시계 방향, 반시계. 피디님이 놀라서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자 갈게요. 도대체 이 아이들 남쪽도 해류, 북쪽도 해류가 어떻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대순위에 의해서야. 대순위와 해순위 상관관계 무조건 있지. 2-2의 주제 제목이 뭐냐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야.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파트인데 헤들리 순환,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남동무역풍이 불고 개에 의해서 해류가 쫙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30, 60 사이에서는 페렐 순환이 편서풍을 지상에서 불게 하지. 그 편서풍에 의해서 이거 누구요? 남순이, 남극순환류가 쭉 흘러가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플러스가 남풍. 요게 지금 남풍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 남동무역풍이 알맞지? 이게 A구만. 그지? 그 다음에 요게 D구만. 요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니까. 이렇게 체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얘들아? 어디 갔어? 문제 어디 갔냐? 기억. A에서 흐르는 해류는 헤들리 순환의 영향을 받는다. 그치? 0도, 30도 헤들리 순환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자중요.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용존 기체 물으면 무조건 티용. 수온과 상관관계. 수온이 낮으면 용존 기체는 무조건 많다라는 평가원에 수백 번도 넘게 나왔던 논리.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B랑 C를 봤을 때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고 이놈은 그치 한류잖아. 얘들아, 요거 필살기 하나 알려줄게. 수염난. 수염이 났어요. 수온과 염분은 난류가 높아. 나머지 물리량 나오면 다 한류 쪽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못 외우거나 막 어려워서 암기 팁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선지가 나왔을 때 빨리 0.1초 컷으로 풀자고 알려주는 거야. 왜냐면 뒤에 가서 외행탐이나 외계인 문제 있잖아. 그거나 별의 물리량 시간 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용존 산소 그랬으니까 여기서 많아야 되겠지. 한류에서 많아야 돼. 그래서 니은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은 B에서가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자, 그 다음에 D가 중요하네요. 니은에 흐르는 해류의 방향은 니은이 지금 이쪽이잖아. 얘잖아. A 말하는 거잖아. 요거 말하는 거잖아. 북쪽도 해류 말하는 거잖아. 하늘색. 자, 해류, 해순위가 쭉 흘러가는데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북태평양 해류랑 같다고. 북태평양 어딨어? 태평양이 북쪽 요 놈이지. 그치? 같다고 지금? 같은 디요. 디귿은 반대이다. 그랬으니까 맞지. 그치? 같지 않고 반대이다. 오, 중요. 자, 이 표는 우리들이 쳐다봤을 때 우A 또는 우A, 우C를 봤을 때 우리들의 눈깔 방향이 이루는 각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는 50메가파섹이고 우리 은하에서 C까지의 거리는 200메가파섹인데 우A 눈깔 방향이 뭐야?
그렇지. 너희 지금 선생님 쳐다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눈깔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내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게 눈깔 방향, 시선 방향인데 그 각도가 0도래. 각도가 없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려고 이거를 1대 4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계산할 때는 1당 50메가파섹으로 계산 때리면 된다. 자, 갈게. 그러면 얘는 1대 4. 오케이. 1대 여기까지는 3, 요 전체는 4가 되겠어? 요거 한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우 A, 우 B를 봤을 때는 60도를 이룬대. 자, 우 A를 보고 우 B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요 사이가 그렇지 60도를 이룬다는 거야. 아, 그러면 우 B까지의 거리는 100메가파섹이니까 요거는 2로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2라고. 아싸! 1대 루트 3대 2잖아. 여기 직각삼각형 나오고, 대박. 봐봐. 2대 4잖아. 그러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야. 맞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잖아. 나중에 거리 구하라고 할 거니까 1당 50메가파섹 잡았으니까 실제 거리를 구해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50메가파섹 넣어서 계산 때리면 돼요. 자, 문제 발문에 뭐 써있냐면 A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 V, A, C 써있는데 이게 1500이라고 써있어. 그러면 우리 허블 상수 한번 구해볼까요? 그치? V는 HR 써놓고 그러면 R, AC AC 사이의 거리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요거 아까 1당 50메가파섹 잡기로 했었으니까 요거 150이잖아. 메가파섹. 이렇게 되니까 H는 70 나오겠네. 단위 생략. 그래서 기억선제 허블 상수는 70km/s/메가파섹이다. 괜찮고, 그 다음에 B에서 관측할 때 봐봐. 항상 허블 법칙 문제는 관점을 바꿔. 맨날 우 A, 우 C, 우 B만 주다가 B에서도 봐요. 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관측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건 아니니까. 저 비외계인 또 억울할 수 있잖아. 비외계인은 자기 입장에서 또 보고 싶을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B의 입장에서 우리 은하를 보고 B의 입장에서 C를 봤을 때 눈깔 방향 이루는 각도? 그렇지. 90도를 이룬다. 니은 괜찮은 시선 방향 90을 이룬다. 그다음에 디귿. C에서 측정한 B의 후퇴 속도 그랬는데 C, B나 B, C나 똑같아요. H 아까 70으로 구했어. 그 다음에 R 써주면 되는데 2 루트 3에 50메가파섹이야. 단위 생략. 자, 그렇게 되면 자 계산할 때 이렇게 애지간하면 10의 제곱승을 만드는 게 좋아. 그럼 100 루트 3이니까 이게 7000의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단위는 km/s겠지? 그러면은 루트 3이 1점 몇몇이니까 2가 안 되잖아. 그럼 얘가 14,000? 그치, 뭐다? 작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뭐라 그랬어? 수퇴 속도가 14,000보다 빠르다. 땡, 틀렸네. 안 돼요. 이 문제 순위 나오겠지? 자, 지금 A, B, C 중에 하나는 주, 하나는 초, 하나는 거. 주계열성, 초거성, 거성 중에 찾으라고 하는데 주계열성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크기, 광도, 온도, 질량 모든 것들이 비례해. 큰 게 다 큰 놈이야. 자, A 보니까 상당히 유력해. 왜냐면 질량이 태양의 10배야. 와, 진짜 개 큰데. 근데 분광형도 B형이야? 오빠 FG 각 맞잖아. 오빠 FG 각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B가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표면온도 높은 별이지. 그런데 자 밑줄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 두 글자로 이거 너무 개길어. 싫어 이거. 광도 이렇게 바꿔. 광도를 바꾸면 돼. 그럼 얘가 4000배라고? 와 이거는 크고 크네. 상당히 주계열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거는 일단 괄호 쳐놓고 다른 거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돌아오는 게 안전해. 자, B 보니까 질량 조그만해. 이거 벌써 애기별인데? 애기별인데 광도가 태양의 300배나 된다고? 이거는 주계열은 죽어도 아니지. 주계열은 큰 게 다 커야 되거든. 이거는 거성이에요. 선생님, 광도가 크면 초거성일 수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초거성은 수십만 배 이상 돼야 돼. 그리고 질량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어. 질량이 이렇게 애초부터 큰 애들이 초거성 되는 거잖아. 얘 초거성일 확률 상당히 높은데 표면 온도 보니까 상당히 낮구만. 이거는 100% 초거성. 그럼 얘가 A가 그제서야 주계열 맞았네. 내 합리적 의심이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광도 계급 암기해야 돼. 수능 기출이야. 초거성은 1이고 주계열은 5야. 거성은 2나 3야. 요게 나올 거예요. 광도 계급. 자, 그러면 기억선지 C의 광도 계급은 1이지.
뜰이 아니지. 이거는 초거성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B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다 그랬는데 얘들아, B는 지금 추정컨대 태양보다 조금 애초부터 0.8배 정도 좀 가벼웠던, 작았던 주계열이 이렇게 진화하여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아, 선생님, 얘가 질량이 이렇게 조그매진 건요, 이때 질량 결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너네 질량 결손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알아? 별 전체 질량에 일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에서 그게 한 10%밖에 안 돼. 그 0.1배에서 또 다시 1%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질량 결손을 굉장히 강조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 별의 전체 질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되게 조그맸던 별이 표면도 이미 낮았던 태양보다 그 별이 진화해서 된 거성이니까 표면 온도는 당연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별 문제가 나오면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가장 일반적으로 풀어야 돼. 일반적? 거성은 표면도 무조건 낮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 B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낮다. 괜찮고 그 다음에 D급 별표 100만 개 쳐놓으세요. B의 절대 등급차와 A의 절대 등급차. 다시 B의 절대 등급과 A의 절대 등급의 차를 묻고 있어. 지금 또 나왔어. 등급의 차를 묻고 있어. 그럼 이거는 광도의 B와 동의어지. 매우 중요해. 등급의 차는 광도의 B와 동의어야. 그러면 광도, 그렇지, 300분의 4000 비율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아, 진짜 중요해. 자, 그럼 다시 봐봐. 이거 약분되고 3, 1은 3, 3, 3, 9에 13.xx였던. 자, 이거 중요. 다시 한번 뭐라 그랬냐면 등급의 차와 광도의 B는 자유자재로 가역적으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까지 주의해야 돼. 내가 13점 몇몇이라는 광도의 B를 다시 한번 등급의 차로 고쳐야 돼. 잘 봐. 광도의 B를 등급의 차로 고치고 싶으면 목숨 걸고 2.5의 지수로 얘를 바꿀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저 13점 몇몇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 우리가 2.5의 제곱은 본 적이 있거든. 6.25거든. 자, 중요. 2.5의 세제곱은 뭐 본 적 없으면 한번 2점 곱해주면 되잖아. 16.625야. 아, 그러면은 이게 6점 땡땡이고 요게 16점 땡땡이니까 13점 땡땡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목숨 걸고 2.5의 우리의 지수를 목 놓아 불러요. 지수를 찾아, 지수를. 2와 3 사이겠지. 중요. 굉장히 유력해.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니은. 그래서 디귿 B의 절대 등급과 A의 절대 등급의 차는 3보다는 작아야 돼. 2랑 3 사이일 거니까. 중요. 엘리뇨 라니냐 문제인데요. 라니냐 하면서 바람 겁나 세. 냐 하고 물 엄청 밀려가. 태평양 적도 부근에 굉장히 따뜻한 물이 밀려가니까 서태평양은 되게 핫해져요. 되게 뜨거워지고, 아이고 동태평양은 물이 너무 없어. 자연에 이런 거 싫어. 물을 채워주려고 밑에서 용승이 쫙 일어나. 차가운 물이 쫙 올라오니까 거의 끝까지 찬물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차가워져. 왜? 그렇지, 차가운 물이 올라왔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차가운 물이 시작되는 깊이인 수약시 20도씨 등손선의 깊이 편차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따뜻한 해수층이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혼합층의 두께 다 동의어로 사용이 될 수 있어. 라니냐 때 펼쳐지는 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 알려줄게요. 차고 뜨져, 차가우면 고기압, 뜨거우면 저기압.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 안 생겨. 굉장히 맑고 비도 안 올 거고, 여기는 상승기를 쫙 핫도 수직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저근형 구름 생기면서 비 많이 오겠다.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랑 B는 각각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의 수온과 염분이고, A와 B 시기에 20도씨 등손선이 나타나는 깊이가 기억이랑 니은이래. 봐봐, 여기 20도씨 등손선이 나타나는 깊이인데 동태 표층 해수의 수온을 나타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차가워야만 하거든. 그러면 애초부터 수온, 그렇지, 0m가 표층이니까 요게 라니냐 때 얘기하는 거고, 요게 그렇지 엘니뇨 때 얘기를 하는 것이며, 등손선의 깊이는 요때 상당히, 그렇지, 요때가 얕지.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를 펼게. 요거는 좀 얕고 요거는 깊다. 요거 괜찮아? 기억. 기억은 니은보다
얕아야 돼. 이거 얕아야 돼. 헷갈리니까 얕아야 돼. 요거는 깊어야 돼. 기억은 안 돼요. 니은 동태 적도 부분 해역에서 강수량은 A가 적다. A가 적다. 라니냐 때가 동태에선 적어야 돼. 라니냐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덜 헷갈려. 그래서 A가 적어야 돼. 니은 괜찮아. 그 다음에 디귿. 서태에서 해면기압은 A가 완전 저기압이어야 돼. 쉽지. 근데 A가 높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라니냐에 집중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하다. 야, 얘는 서로 다른 열점에 의한 화산섬이래. 서로 다른 열점의 위치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 만약에 이 A라는 화산섬이 10백만 년 전에, 그러니까 1000만 년 전이지. 1000만 년 전에 요쯤에서 응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요쯤에서. 이 밑에 열점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열점에서 화산활동 ปุ๊ A가 응애, 태어났고 그 A가 태어날 때 A 속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당시에 자북이 여기였구나 라고 기록이 돼. 그게 잔류자기의 역할이야. 잔류한 자기장 속에는 당시에 자북이 거기 있었어요. 화살표. 또는 쟤랑 나랑 거리가 얼마 정도 됐어요 하고 복각 정보, 복각 이렇게 쳐박아준 상태로 각도를 기록해줘.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놈이 그렇지 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판이 이동함에 따라 얘도 같이 그대로 이동하게 되거든. 그럼 생각해봐. 그때 당시에 잔류자기로 뭐가 기록이 됐냐면 선생님 손가락 좀 짧지만 뻑큐, 요 뻑큐 엄지 자북의 위치와 당시 내가 응애한 위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놈이 그대로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 엄지 화산섬이 내려오게 되면 이 뻑큐도 함께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기록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 내막은 뭐냐면 학자들이 그 기록을 가지고 복각, 쳐박아진 각도와 그 화살표 기록을 가지고 당시의 자북을 추정하는 거야, 여기로. 되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 B가 만약에 여기서 응애했다고 해보자. 기록 좀 해볼게요. 요거는 A의 A응이야. A가 응애한 위치야. 그다음에 B는 다른 컬러로 해줄게. 여기는 B응이야, B응. B가 응애한 위치라고 해봐. 그럼 다시 B가 응애하고 다른 열점에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뿍 하고 튀어나왔을 때 잔류자기 속에 뭐가 기록된다고? 뻑큐엄지 이렇게 기록된다고. 당시의 자북과 내 사이의 거리, 뭐 방향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봐봐. 이놈이 그대로 판의 이동에 의해서 엄지 또로도로도 또 또로도로도 또 또로도로도 또 이렇게 3칸 정도 이놈이 응애한 위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당시의 자북 그 기록도 함께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이해되겠어? A랑 B는 하나의 판 안에 놓여 있다고 얘기했고 그 판이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 A가 A응 여기서 응애하고 B가 응 하고 여기서 응애한 상태에서 같은 판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면 얘네들이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자 남쪽으로 이동해 오게 되고 당시의 자북도 함께 기억이나 니은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컬러 맞춰줄게요. A에서 기록된 잔류자기로 자북을 추정하면 요 놈이 될 거야. A가 바로 기억이야. 그 다음에 B의 응애 상태에서 그대로 한 칸, 두 칸, 3칸 정도 내려오면 지금 여기랑 겹쳐서 있지만 여기 그렇지. 요게 바로 그렇지. B에서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에 추정한 당시의 자북의 위치야. 각계의 기억. A와 B가 위치한 판의 이동 방향은 그렇지.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하면 딱 맞아요. 니은 기억은 A인데 기억은 하늘색 A였어. 그 다음에 디귿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밑줄 치고 응의 위치라고 써놓으세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응의 위치야. B는 여기서 A는 여기서 B응 A응인데 B가 훨씬 더 고위도에서 응애했으니까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 자체가 B 속에 있는 게 훨씬 클 것이다. 근데 A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오케이. 와. 하나는 암흑에너지고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빅뱅의 기본 가정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는데 물질의 질량은 그치 질량 보존이지. 그게 정상 우주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러면 밀도라는 것은 P분의 양일지인데
물질의 질량이 보존되겠지만 우주의 부피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드는, 그렇지, 이렇게 밀도가 줄어드는 이게 바로 물질일 거고, 얘는 그렇지, 암흑 에너지일 거야. 얘들아, 암흑 에너지는 믿을 수 없겠지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이전에 없던 빈 공간이 생길 건데 그 빈 공간에서 자꾸 나오는 에너지라고 해. 얘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계속해서 빈 공간에서 응애 하고 애들이 태어나니까 밀도가 변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암흑 에너지 보면 밀도는 일정하고 빈 공간에서 자꾸 응애하니까 총량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인 거지. 얘들아, T1과 T2 시기를 좀 정의를 해줬는데,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밀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T1이건 T2가 항상 밀도가 1이야. 그런데 물질 같은 경우는 T1 시기에 보니까 밀도가 1이었는데 T2 시기 보니까 밀도가 삐리비리 빙빙 하면서, 그렇지, 9분의 1이 됐어. 이 맞네. 물질은 점점 밀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 중요. 물질의 밀도가 왜 감소한다고? 우주의 부피가 팽창하니까. 얘들아, 우주의 반지름을 R이라고 잡으면 부피는, 그렇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겠지. 아, 그러면 질량은 일정한데 이게 9분의 1이 됐다는 뜻은 내가 9의 3분의 1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2 정도로 잡아서, 왜냐면 2의 3승이 8 정도가 되니까 2보다 조금 더 큰 값. 즉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크기가 2배보다는 조금 더 커진 상태라면 물질의 밀도가 9분의 1배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얘들아, 선지 먼저 갈게. 기억. 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 역할을 한다. 괜찮고, 디귿. 우주의 사이즈는 T2 시기가 T1 시기에 2배보다 조금 더 클 거야. 여기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이 조금 헷갈렸을 텐데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고 해.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얘들아, 보니까 암흑 에너지와 물질이 T1 시기에 1대1로 분포하는 걸로 봐서 우리 얘만 집중할게. 50대 50이잖아. 그치? 얘는 50% 정도 존재했어. 근데 T2 시기에는 1대 9분의 1이잖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9분의 9로 바꾸자. 그러면 얘는 90% 대 10%잖아. 어허, 물질이 비율 점점 줄어들지. 얼마나? 그렇지, 5분의 1배 정도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그치? T1 시기가 반대로 말하면 5배다. 과거에 물질의 비율이 좀 더 컸고 최근으로 올수록 물질의 비율은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기가 막히게 거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태풍. 태풍의 이동 경로가 뭐 이럴 때가 있었어. 굉장히 특이할 때가 있었어. 이거 실제 자료야. 실제 자료로 만든 건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쭉 지나가는데 3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3시간 동안 얘는 휘리릭 가버렸고 얘는 조금 갔으니까 이때 이동 속도가 좀, 그치, 빨랐었네. 요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항상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렇지, 이렇게 개헤엄을 쳐주세요. 개헤엄을 쳐주세요. 개헤엄을 쳐주시면요, 뭘 알 수 있어? 그렇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알 수 있고,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항상 오른쪽은, 그치, 위험 반원이야. 그래서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오이시 맛있어요. 이렇게 암기를 하자. 얘들아,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태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 한 광주 정도 될까? 여기서 관측할 때가 태풍과의 최단 거리를 먼저 맞이하고 그 다음에 시리릭 지나가서 한참 후에야, 그치, 저기 고위도 쪽에 있는 관측소는 나중에 태풍과의 최단 거리를 맞이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로 했어. 얘가 지금 점선이 거리라고 했거든. 요게 먼저 태풍과의 최단 거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요 놈이 기억이고, 여기 보면 얘가 좀, 그치, 나중에 태풍과의 최단 거리를 맞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있었던 지역이다. 얘는 위험반원이었고 얘는 안전반원이었거든. 얘들아, 일반적으로 안전반원에서 풍속이 좀 작아야 되잖아. 자, 근데 이건 중요한 논리인데, 태풍이 우리나라를 일단 상륙하게 되면 육지를 지나면서 마찰로 풍속이 느려지고 이놈의 에너지 원인 수증기도 사라지기 때문에 태풍이 굉장히 약해져. 그래서 사실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풀어도 돼. 자료 분석 없이 그냥 완전 쉽게 풀어도 되는 게, 태풍이 T3시기에서 T6시기로 갈 때 세력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력은 약해져. 그치? 중심기압은 좀 높아져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만 풀면 이게 수능 논리거든? 수능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하니까 우리가 자료 분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T3시기랑 그다음에 선지 디귿이에요. T5 시기를 비교하라고 했거든. 여기네. T5 시기. 요 둘의 선생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 T3 시기에 자 봐. 이거 헷갈려. 요렇게 중심까지의 거리를 요렇게 읽어보세요. 한 220 정도 잡을까? 그치? 태풍 중심과 이 관측소의 거리가 한 220km 정도 이렇게 됐었어. 근데 그 시간에 풍속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풍속 이렇게 가서 30m, 31m/s 정도 될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T3시기 안전반원에서 기억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야. 그 다음에 T5 시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태풍 중심까지 거리가 요 정도 150 정도 잡히는데 저 이때 얘기하는 거 T5 정도 시기에 한 150km 정도 잡혀. 야 그러면 태풍 눈깔이 지나지 않는 한 태풍과 가까울수록 풍속이 되게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제 위험반원이잖아. 자 근데 풍속 한번 읽어볼까? 풍속을 읽으냐. 자 여기 조심해. 여기로 가서 읽어야 돼. 와 이거 뭐야 한 2m/s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거 위험반원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태풍 눈깔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풍속이 더 느리잖아. 이거 왜 때문이었던 거야? 그렇지. 태풍 세력이 약해져서 태풍 세력이 약해지는 건 중심기압이 높아지는 거지. 되겠어? 추가로 기억이랑 니은을 관측소 A랑 B로 매칭시킬 때 선생님 아까 요 노란색 최단거리로 매칭을 시켰는데 요 풍향 변화, 시계 반시계 개헤엄으로 해도 돼.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그거보단 최단거리가 좀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서 그걸로 한 거야. 기억. A는 기억이지. 이거 안 돼요. 니은.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T2, T3이 휘리릭이었으니까 빠르다. 지금 태풍 중심 기압은 T3일 때가 높다고 아니? T5일 때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 태풍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 오케이. 가자. 야! 이거 무슨 경계인지 안 줬어. 결국에는 발수보 중에 하나일진데. 발수보? 발사년, 수려면, 보존형 경계 중에 두 개를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제일 익숙한 해령 같은 거 있잖아.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사년 경계라면 발사년 경계와 함께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는 공존할 것이고 발사년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서는 오로지 천발지진만 발생을 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진원 깊이가 굉장히 깊은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일단 보인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천발지진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사년 경계는 탈락이야. 수렴형 경계랑 서로 비껴가는 보존형 경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아. 특히 지금 여기 Y 지역인데 여기서 측정한 게 이렇게 중발지진 이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니까 여기가 수렴형 경계고 여기가 보존형 경계, 비껴가는 경계가 아닐까 상상이 되며 이 아이들의 이동 속력을 보니까 B가 지금 빠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려면 이 아이들이 반드시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야만 해. 자 여기서 체크 수렴형 경계 됐어. 그 다음에 이놈의 밀도가 크니까 그제서야 B가 이쪽으로 그렇지 섭입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B가 이렇게 A 가벼운 해양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렇지 드륵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을 만들 것이고 그 진원이 그대로 지표면 위로 올라오면 그렇지 진앙 하고 진앙 분포들이 존재할 것이고 화산 활동도 주로 이쪽에 그치 침강하는 판 말고 침강을 당하는 섭입을 당하는 가벼운 판 쪽에 모든 사태가 펼쳐질 것이다. 추가로 이제 여기에 보존형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얘는 이렇게 2cm/연으로 이동하고 얘는 4라고 이동한다고 하면 서로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비껴가는 거니까. 그치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겠지. 기억은 남쪽이다. 그치 판의 이동 방향 둘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남쪽이다. 맞아. 이거 완전 평가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니은 B는 A의 하부인데 B의 하부 아니지. B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요 진원 자체가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가벼운 판 쪽에 그다음에 디귿 이 지역의 하부에는 차가운 풀림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밑에 수직 하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봐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단면에서 그려줄게. 들어가 이게 지진 베니오프대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 그치 상부 멘틀이랑 하부 멘틀의 경계 정도까지 들어가서 여기 쌓이잖아 계속. 쌓이다가 밑으로 훅 어디까지 내려가? 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까지 정리해줘. 2900km/s km/s가 왜 나와? 킬로미터 멘틀과 외계 경계까지 이게 뭐야? 이게 차가운 똥덩어리 차가운 풀림이지. 요 바로 하부보단 요 지역 어딘가에 멘틀 대류에 하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차가운 풀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의 다 했어요. 힘을 내세요. 자, 가자. 삼엽충, 아싸. 고생되니까 5.4에서 2.5억년 사이에 만들어진 셰일층일 거야. 셰일층이 기존재했고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해서 화강암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셰일이 이렇게 포획돼서 화강암 속에 포로로 들어와야 돼. 지금 얘는 화강암이 기존재하였고 화강암이 지표율에 다 드러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 침식돼서 화강암이 막 깎이고 있다가 다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셰일이 이렇게 쌓인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화강암의 돌조각들은 기저여감이 될 거고 그 기저여감 하부에 있는 거는 부정합, 특히 부정합의 종류 중에서도 그렇지 난정합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어. 화강암이 기존재했었고 늙었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셰일이 쌓인 것이다. 얘네는 부정합의 법칙으로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화강암은 봐봐. 고생대 어딘가에 만들어졌어도 괜찮고 선캄브리아 시대도 괜찮아. 뭐든 괜찮을 것 같아. 걔보다 늙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화강암의 나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에이 치사해. 화강암의 나이를 안 줬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이제 뭘 줬냐면 이 화강암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랑 Y 애 중에서 뭐가 들었든지 간에 걔가 그치 반감기 흐른 시간이 2번이 흐른 거다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우리는 X랑 Y의 그치 반감기만 구해내면 반감기 지난 횟수를 곱해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을 추정해 볼 수 있어. 이게 바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의 전형적인 연계 문제. 완전 평가하는 스타일인데 이 텟! X랑 Y의 반감기도 그냥 안 줬잖아. 자, 봐 중요해. 이거 팁 줄게. 모분의 자를 줄 수도 있고 자분의 모를 줄 수도 있어. 뭘 주던 간에 모자분의 모로 고쳐. 모자분의 모. 무조건. 이렇게 고쳐야 안전하게 푼다잉. 이번 6월 평가원의 20번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 이거 반감기면 잘 풀어야 돼. 모자분의 모로 고쳐. 그러면 얘는 1분의 3으로 치는 거지. 얘는 1분의 1로 쳐가지고 모 플러스 자. 모 플러스 자분의 모 하면 아싸 얘는 뭐였냐면 4분의 1이었던 거야. 여기 옆에도 쓸까 헷갈리니까 여기도 쓸게. 얘는 모자분의 모로 고치면 4분의 1이었던 거고 얘는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완전 쉽잖아. 얘는 1억이라는 시간이 부여됐을 때 얘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반에 반 2번 흐른 시간인 거야. 그럼 X는 반감기가 얼마인 거야? 그치 1억이 2번 흐른 거니까 0.5인 거지. 얘는 반! 절반이니까 그치 얘는 순수하게 그냥 2억 자체가 이놈의 반감기였던 거야. 자 그러면 표를 보면 만약에 이 화강암 속에 X가 들어있다면 화강암의 나이는 1억이 될 거야. 2 곱하기 0.5. 만약에 Y가 들어있다면 2 곱하기 2해서 4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까 구했지? 이 화강암은 셰일보다 늙어야 돼. 1이면 이 셰일보다 늙을 수 없잖아. 그치 젊어야 되니까 요게 맞겠네. 오케이 화강암 속에는 Y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선지 가볼게. 이 지역에서는 관입이 아니야. 관입의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어. 이건 부정합의 법칙으로 해석해야 돼. 이것도 수능에 오답률 높았던 문제예요. 기억 관입 안 돼. 부정합이야. 니은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Y다 괜찮고 디귿 기억은 3분의 1보다 크다 그랬는데 디귿 선지 별표 100만 개 치고 자 여기 집중할게. 제발. 이건데 얘만 집중할 거야. 얘만 집중해서 볼게. Y의 입장에서 1억이라는 시간은 과연 어떤 감기일 것인가? 봐봐. 100이었다가 50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의 의미잖아. 이게 Y의 입장에서는 2억이 걸리거든? 그럼 선생님 퀴즈를 내볼게. 100에서 75가 되고 즉 25개가 감소하고 다시 한번 25개 감소하는 데 있어서 2억을 반띵으로 나눈 딱 이때 1억이 걸리고 이때도 딱 1억이 걸려서 또이 더해가지고 2억이냐? 이게 아니야. 자, 중요. 초반에는 1억보다 시간이 덜 부여돼도 괜찮고 그 다음 시간에는 1억보다 똑같은 양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또이에 대해서 2억이거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이게 반감기의 매력이야. 봐봐. 반감기는 처음 양에 상관없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가 핵심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같은 비율, 같은 시간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이때도 절반. 이때도 2억. 다시 봐봐. 이때도 절반. 이때도 2억. 같은 비율, 같은 시간이 핵심이야.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양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지. 왜?
처음 양이 100이었을 때는 50만큼 감소하지만 그 다음 양은 5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5가 감소를 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관용어구를 만들었어. 처음에 팍팍이야. 처음에 팍팍 감소해. 왜 우리 반감기 결핍도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느낌 알죠? 이렇게 생겨서. 처음에 팍팍 감소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같은 양이 감소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초반에는 덜 걸려도 괜찮지. 처음에 팍팍 감소하잖아. 아, 알았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Y의 입장에서 1억이라는 시간은 75%보다도 모원소가 그렇지 조금 더 감소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겠구나. 얘들아, 모원소가 75%면 자원소는 25%지. 그러면 딱 1억이라는 시간보다 조금 모자랐을 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3대 1인데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3대 1인데 지금 모분의 자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였을 건데 잘 봐. 쉽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모원소는 좀 더 붕괴하고 자원소는 좀 더 흐르니까 요 분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커지겠지. 아, 디귿 중요. 기억은 3분의 1보다 커요. 중요. 자, 가자. T1과 T4가 A와 B라고 얘기를 하였어. 그런데 A는 약간 빨강색 쪽에 치우쳐 있고 B는 약간 파란색 쪽에 치우쳐 있어.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속이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게 적색 편이거나 청색 편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냥 길어진 쪽, 짧아진 쪽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얘는 다행히 내 눈깔, 나 여기서 쳐다보고 있거든?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적편이 맞고 얘는 청편이 맞아. 즉 무슨 말이야? 별은 나한테 멀어져야 되고 별은 나한테 가까워져야 돼. 따라서 행성의 공전 방향 기억해봤지?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건 행성의 궤도야. 행성이 다가갈 때 별은 어딨어? 그렇지.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 반대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 적색편이 맞잖아. 그러니까 A에서 적색편이 나타나야 되니까 니은 방향이 아니라 기역 방향이지. 그런데 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타내기에는 그림이 너무 조그매. 왜냐면 별이 진짜 흔들리는 정도로 조금 움직이거든. 그래서 우리 행성으로 그냥 행성의 큼지막한 궤도에서 분석을 하는 거 이러면 얼마나 속편해. 좋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30도고 여기 60도라 했으니까 여기도 30도거든. 무슨 말이냐면 행성이 별이 또까지 오는데 즉 360도에서 이만큼 60을 뺀 300도를 돌아갔다 오는 데까지가 T1, T2, T3, T4래. 아싸! 300도를 돌아갔다 오는데 총 3마디를 거쳤잖아. 예스! 그럼 한 마디당 100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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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총 300도로 왔다는 얘기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아이기 때문에 T1이 여기라면 T2는 여기서부터 100도 돌아야 돼. 그러면 봐봐. 그래서 60도 돌고 여기서부터 40도 더 가면 돼. 이렇게 한 요 정도 해볼까? 한 40도 정도. 여기 40도야. 잘 봐. 눈 잘 크게 떠. 그 다음에 나머지 50 남았지? 에서 똑같이 100도 또 돌아야 되잖아? 그럼 다시 50을 돌지. 아싸. 여기. 그럼 여기도 50이고 여기도 똑같이 40이지. 얘들아. T2와 T3은 지금 행성의 궤도에다 대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별로 얘기할 때는 방향만 바꾸면 돼. T2와 T3은 완벽한 대칭이야. 완벽한 대칭이야. 여기 50이었고 여기 50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게 완벽한 대칭이냐? 예를 들면 접선 잘 긋기. 여기 접선 잘 긋기. 다시 여기서 접선 잘 긋기. 접선 잘 긋기. 접선 잘 긋기. 이렇게 하면 V0이야. V0. V0이 뭐예요? 공전속도. 궤도에다가 접선을 탁 그으면 순간적으로 걔가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벡터를 나타내. 그래서 V0도 나름대로 대칭이고 또 중요. 이 내 눈깔 방향에 나란한 요놈. 다시 내 눈깔 방향에 나란한 이놈도 대칭이야. 이건 이 주황색은 뭐라고 부르냐면 VC라고 불러. 이 뭐야? 시선 속도야. 잡아. 도플러 효과의 굉장히 중요한 속도는 V0이라기보다는 VC야. 내 눈깔 방향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져야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잖아. 뻑큐 노노잖아. 수직이면 안 일어나잖아. 그치? 아! 중요.
이 VC가 완벽한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도 완벽한 대칭일 건데 얘네들의 파장 변화량의 합을 총 0.012로 줬기 때문에 각자의 파장 변화량은 그렇지 이거를 반띵한 얼마? 그렇지 0.006이었을 것이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반드시 뭘 떠올려야 되냐면 V는 ZZZZ를 떠올려야 돼. 빛의 속도 곱하기 Z. 봐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야. 문제에서 람다 제로. 맨 문제 마지막 발문에 써있어요. 관측한 흡수선의 기준 파장은 600이다. 600짜리 빛을 보는데 0.006만큼 길어져 보이거나 짧아져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0이 다 이쁘게 아름다워라 이렇게 약분이 되고 6도 아름답게 약분이 되고 3만이 남는 거지. 이게 뭐라고? 자, 중요. 이게 V0이야, VC야. 도플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는 C라니까 눈깔 방향. 네. 그러면 봐봐. 얘가 3이었어. 근데 선지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진짜 눈깔 크게 잘 뜨고 봐야 돼. 디귿에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구하래. 진짜 중요. 진짜 중요. V0을 구하라고 했어. 자, 봐. 그러면 VC와 V0의 관계성을 찾아야 돼. 이거 비슷한 수능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능 문제에서 선생님 사인 세타 아니었어요? 이러고 외우고 풀면 이제 다 죽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사인이냐 코사인이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벡터 분해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40도였지. 이게 내 눈깔 방향과 나라는 속도 벡터고 내 눈깔 방향의 수직인 속도 벡터 나한테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도플러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 눈깔 방향 B/Q 수직인 속도 벡터는 필요 없지만 그냥 한번 벡터 분해해야 되니까 그려보자고. 여기가 수직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40에 수직 여기 50이지. 그럼 여기가 40이지. 지금 봤어? 다시 여기가 40이면 여기가 V0 아까 접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이었고 그럼 여기가 50이고 그럼 여기가 40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 보여 안 보여? 중요. 코사인 40은 흰색 빨맞춤 해줄게. V0분의 주황색 VC다. 진짜 중요해. 진짜로 진짜로. 그럼 문제에서 V0 구하라고 했으니까 V0은 코사인 그냥 흰색으로 쓸게요. 코사인 40분의 VC다. 그런데 VC를 내가 아까 3이라고 구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이 짓이 뭔 속도를 구하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야 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걸 한다고. 코사인 40도는 몰라. 하지만 코사인 30보다는 40이 좀 더 큰 숫자니까 코사인 30에 해당하는 2분의 루트 3보다는 좀 값이 작겠지. 되겠어? 그러면 얘를 분자로 올린다고 하면 루트 3분의 2로 바꾸고 3 곱하고 얘는 크다 이렇게 바꾸자고. 그러면은 얘 루트 3 곱하면서 약분되면서 2루트 3 이렇게 남겠지? 디귿선지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2루트 3보다 크다 그래야 되는데 2루트 3보다 작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나머지 선지 기억.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다. 니은이다. 그러니까 틀렸네. 자, 디귿, 니은은 선생님이 필살기 하나 알려줄게. 적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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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식청.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적색편이 다음에 식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청색편이야. 이거는 공전 방향에 상관이 없어. 봐봐. 시험 볼 때 뻑큐랑 엄지로 별이랑 행성을 잡아. 그리고 봐봐. 우리 신체 구조가 별과 행성의 상호 공전이 그대로 잘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 볼래요? 봐봐. 적색편이 보여? 식현상, 청색편이. 자, 너희들 입장에서 해줄게. 봐봐. 이게 별이야? 뻑큐가 별이야? 적색편이. 별 뒤로 뭘로 가지? 뭐로 가지? 적색편이. 그 다음에 식현상. 행성이 너희 눈깔 앞에 있지. 가렸지. 그 다음에 청색편이. 근데 공전 방향이 반대여도 상관없어. 적, 식, 청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완전 0.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선지가 되거든. 이거 알아놓으세요. T2와 T3 사이에는 적, 식, 청이 될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히다. 니은은 0.1초 컷으로 이제부터 푸는 선지가 됩시다. 자, 마지막 두 문제. 여기도 선생님이 필살기를 알려줄게. 진짜 쉽게 빨리 풀 수 있어. 자,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는요. 무조건 세경아, 세경이를 목 놓아 부르세요.
우리 세경이 잘 듣고 있어요? 세차운동, 경사각, 20률에 대한 정보를 믹스 매치 시켜줄 거야. 무조건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해봐. 얘들아, 원일점과 근일점의 거리를 변화시킨 요인이 20률이야. 경사각 요놈이지.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렇지. 세차운동을 준 거나 마찬가지 자료야. 세경이 3개를 아무리 복잡하게 믹스매치를 시켜줘도 본인이 편한 거 하나만 보고 풀면 돼. 뭐 이게 편하면 이것만 보고 풀고 저게 편하면 저것만 보고 풀어. 자, 그 다음에 세차운동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필살기 근북따격. 근북따격. 봐봐. 현재 상태에서 근일점에서 자전축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자전축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이야. 다행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현재 겨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나름대로 따뜻한 겨울이야. 태양이랑 가깝다고 다 여름 아니지. 남중고도가 계절을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이야. 거리가 가깝다고 다 여름일 것 같으면 둘 다 여름이고 6개월 동안 또도 해서 멀어졌다고 다 겨울일 것 같으면 둘 다 겨울일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6개월 동안 열심히 공전해서 가면 태양이 북반구 쪽으로 빡 조지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이 돼요. 그러니까 원일점에서는 이건 안 외워도 돼. 얘만 하나만 외운 다음에 나머지 그냥 빨리 풀면 돼요. 원일점에서는 북반구가 굉장히 그렇지 시원한 여름이지. 그러면 우리는 현재 나름대로 연교차가 좀 작은 살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어. 반면에 남반구인들은 너무 힘드네.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완전 뜨거운 여름이고 남반구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랑 6개월 후에 빠이빠이 하면 완전 추운 겨울. 죽여. 남반구는. 그러니까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굉장히 큰 시절을 보내고 있어. 봐봐. 이러면 기억이랑 디귿선지가 완전 빨리 풀리는 게 기억.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중위도의 평균 기온을 얘기하는데 T시기랑 현재 시기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오른쪽 나 그림이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T 또는 현재 시기에 남반구와 북반구에 쏟아져 들어오는 태복의 양을 얘기하는 거래. 잘 봐. 하나의 위치를 박아줬기 때문에 원일점이라는 위치를 박아줬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시점이라면 남반구랑 북반구는 반드시 계절이 반대가 돼야 하거든. 그러면 계절이 완전히 정반대가 된 입장에서 무조건 태복이가 많이 쏟아질 때가 여름이야. 무조건 이게 겨울이야. 그럼 우리는 현재 상태에서 원일점에서 여름을 경험한다고 했지. 북반구가 현재 상태에서 원일점에서 여름을 경험하니까 이 굵은 실선 라인이 현재를 나타냈던 거야. 나머지는 핑크 노란색으로 할게요. 나머지 요 놈은 뭐야? 그치. T 시기를 나타냈던 거지. 얘는 반대로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기억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의 평균 기온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의 평균 기온은 아무리 가까워도 겨울일 때가 낫단 말이야. 근북 따 겨 하나만 외워놓으면 기억선지 0.1초 컷이야. 왜냐면 T시기는 완전 계절이 반대됐기 때문에 세차운동이 딱 반바퀴 일어난 상태일 거 아니야. 세차운동 반바퀴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까. 아이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말하자면 T시기인 거지. 정확하게 13,000년이 차이가 날지는 몰라도. 그래서 기억 현재가 낫다. 왜냐고요? 겨울이니까요. 이땐 여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 바로 갈게. 남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무조건 커. T시기는 우리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현재가 무조건 커.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은 다시 한번 꼭 복습할 때 연습해봐. 근북 따 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기억이랑 디귿은 0.1초 컷 선지로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니은 선지도 0.1초 컷이 될 수 있어. 왠 줄 알아? 자, 중요. 니은 선지에서 북반구 필요 없어. 사실 이거 남반구에도 답이 동일해요. 여름에 별표 쳐놔. 그리고 써놔. 계절 통제. 여름이라고 하나를 박아줬어. 계절을 통제한 상태에서 뒤에 뭘 묻냐? 낮의 길이를 묻잖아. 자, 써놔. 낮의 길이는 완벽하게 뭐랑 동의어냐면 태양의 남중고도랑 동의어야.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패러프레이징이야.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내면 지겹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단어를 내는 거야. 근데 같은 뜻.
남중고도를 너무 많이 내서 낮의 길이로 바꿔. 낮의 길이로 바꾼 다음에 또 밤의 길이로 바꿀 수 있어. 24에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말 계절을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은 뭐밖에 없냐면 경사각밖에 없어. 매우 중요. 니은 선지는 세이 안 봐도 돼. 경사각만 보고 푸는 거야. 세차운동이나 이심률은 하나의 계절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필살기 알려줄게. 경사각이 클 때는 입을 크게 벌려. 경사각 클 때 입을 크게 벌리고 경사각이 작을 때는 입을 조그맣게 벌려. 그리고 잘 봐.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위에 2개를 보시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아래 2개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남중고도는 위에 있을수록 높은 순서거든. 경사각이 클 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높아.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개 낮아. 그래서 연기차 개 커 이러면 돼. 지금 겨울 안 물어봤고 연기차도 안 물어봤지만 그냥 알려줄게. 다시 경사가 쬐끔할 때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조금 낮아. 좀 시원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좀 높아. 너희들 나중에 겨울이 헷갈리거든. 잘 공부해야 돼. 작년 평가원이었어. 그러니까 경사각이 작을 땐 연기차 작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니은 선지에서 여름철 낮의 길이는 현재 봐봐이. 현재 경사가 여기 T시길 때 경사가 여기.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이때가 높아요. 근데 현재 짧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낮의 길이랑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름이잖아. 낮의 길이 엄청 길지? 태양의 남중고도 엄청 높지. 그러니까 더워 죽잖아. 되겠어? 오케이. 마지막 문제. 와. 가자. 하나는 작은 별, 하나는 큰 별이라 그랬어. 작은 별은 뭐라고? 그치, 가늘고 길게 사는 요게 작은 별, 요게 왕별. 작은 별의 내부 구조, 태양 생각하면 돼요. 태양은 꽤 작은 별이랍니다. 핵복대. 큰 별은 대박, 큰 별, 대박. 대박, 맨날 헷갈리네. 대박, 대박, 큰 별, 대박. 이렇게. 대류핵, 복사층 이렇게 가죠? 그럼 얘들아 봐봐. 필연적으로 작은 별은 대류하는 영역이 바깥에 있으니까 온도 굉장히 낮겠지. 절대로 핵융합방이 일어날 수가 없어. 대박 큰 별은 대류 핵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온도 굉장히 높을 거고 핵융합 반응 굉장히 활발할 거고 주결일 때 핵융합 반응은 수소 4개가 들어가서 헬륨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오는 반응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헬륨 함량이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요게 그렇지. 요게 왕별이고 요게 작은 별이다. 얘는 헬륨의 변화가 없지. 헬륨 25% 정도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지. 왜 헬륨이 25%예요? 우주의 수소랑 헬륨 3대 1이잖아. 그치? 요게 작은 별, 요게 큰 별이야. 요 정도 하고 한번 가볼까? 기억. 기억은 A의 자료라고? 아니야. 기억은 B였어. 그치? 요 큰 별이었어. 안 돼요. 얘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억이 높다.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도 쉽네. T1에서 T2 동안 CNO 대비 PP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헬륨의 양은 CNO 순환 반응의 활발함을 얘기하면 돼. 그러면 큰 별에서 더 활발할 거니까 CNO가 더 활발할 거니까 이 값은 더 작아야 되겠는데 근데 A가 작다고? 아니야. B가 작아야지. 이게 왕별이었으니까. 호! 마지막 문제 약간 좀 가벼웠다. 괜찮다. 그치? 얘들아 지금 이제 기말고사 이제 막 치르고 치른 친구들도 있고 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지금이 제일 해이해지기가 쉬워. 약간 아이들이 요즘 정신이 나가 있거든. 왜냐면 6월 평가는 끝났지, 기말고사도 끝났지. 근데 날은 개 더워. 막 다 이러고 있어. 근데 지금이 제일 중요해. 다른 과목은 선생님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은 특히 지금 7월, 8월에 미친 듯이 잡으면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1월 수능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과목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막 방학했으니까 정신 잘 잡고 혹시 이 회차가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아직 개념이나 기출문제가 좀 부족한 거거든. 이번 여름에 개념이랑 기출문제 다시 한번 다지고 8월쯤에 좀 더 모의고사를 좀 풀면서 9월 평가원 대비해서 빠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다음 덮프 해설 때 선생님 또 만납시다. 발전한 모습으로 만나요.